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쉼터를 고발한 보도와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지소미아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모바일 동영상 점유율 1위 유튜브. 국내 수익 수조 원에 이르지만 세금은 과연 얼마나 낼까요?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 유튜브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가 본 DMB, 한 달간 YTN DMB 프로그램을 되짚어봤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에 대한 YTN DMB 시청자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YTN이 궁금하신가요? 생방송 현장부터 앵커, 기자 체험까지 방송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YTN 견학 현장. 이번 주 YTN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이달부터 3달 동안 노년층의 미디어 역량을 키워주는 강좌를 연다고 합니다. 7개 시도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유튜브 활용법을 중심으로 총 12개 강좌로 구성되는데요. 미디어에 관심이 있거나 교육을 받고 싶은 어르신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권센터의 이선민 정책위원과 정영희 시청자 평가원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한 주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위원님은 YTN 한 주간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금 대법원 선고가 있었고 조국 후보자 이슈가 있었고 또 지소미아 종료와 이제 독도 훈련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제 집중해야 될 것들을 약간 다루지 못하지 않았냐. 특히 대법원 선고 관련해서 보도가 좀 다소 이렇게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한 이런 해석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슈들이 좀 조국 후보자 이슈에 묻혀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예. 우리 평가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지난주는 대일 관계와 그리고 국내 정치가 모두 별로 편하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가족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폭로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언론 보도에 좀 신중함이 좀 절실하게 느껴졌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은 잘한 뉴스 어떤 보도 꼽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 좋은 보도로 지난 1일 방송된 폭염 한파 성면까지 열악한 쉼터 현실과 안 지키면 그만 허울뿐인 휴게실 지침 2기사를 뽑았습니다. 예, 이 2기사가 모두 우리 사회부 신입 기자들이 쓴 기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2기사는 노동자들과 경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촉구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였습니다. 예. 특히 지난 8월 중순에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 한 분이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관련해서 그 이후에 몇 가지 이제 언론들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약간 그런 보도가 잦았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 관심을 촉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화면으로 보니까 그 휴게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계단 밑에 이렇게 쓰지 않는 공간을 임시적으로 개조한 것도 있고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네, 거의 약간 마지못해서 마련해 준 듯한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폭염 한파 성명까지 이 쉼터 관련 기사는요. 그러니까 너무 춥거나 덥거나 공기질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이제 1급 발암 물질로 알려진 성면으로 이제 뒤덮인 공간인데 거기에 환풍기조차 없는 어떤 경비 휴게 공간들을 실제 방문을 해서 현장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냉난방이 잘 되는 이 일반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이거 제대로 상사의 눈치를 받지 않고 쉬기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시공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 청소 노동자나 경비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이 정말 절실하고 꼭 필요합니다. 사무 공간이 따로 없다 보니까 거기서 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 공간이 이제 공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련을 하긴 했는데 실제 이게 마련하는 것에 대부분 그치고 이게 정말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 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정말 이제 단순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인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을 잘 좀 짚어줬습니다. 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열악한 이제 환경에 대한 사례와 이제 개선 사례를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리포트를 하셨는데 이런 사례를 어떻게 좀 발굴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지난달 9일 그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숨진 그것이 이제 취재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은 그 선풍기 하나로 그 여름을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설의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 실태를 이제 점검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취재를 해보니까 뭐 더위, 한파, 성면, 먼지 등 그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그 정부가 내놓은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도 이제 같이 취재를 해서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휴게 공간을 개선한 사례를 전함으로써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아질 여지가 있다 이런 메시지도 같이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우리 평가원님 어떤 보도 또 잘한 뉴스로 꼽으셨습니까? 네, 저희 이번 주 잘한 뉴스로는요, 지난 8월 30일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10월 인하 가능성이라는 기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전달하려는 기자의 노력이 굉장히 돋보였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전달의 내용도 좋았고요. 그리고 전달의 형식도 모두 좋았습니다. 해당 뉴스의 잘한 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전달 내용이 명확했고 또 내용을 인과론적으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배경, 그리고 10월 달에 다시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를 그 앞뒤 설명을 잘 붙여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저희가 방송 뉴스에서 리포트 길이가 뭐 길어야 한 2분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2분 안에서도 충실하게 구성을 갖췄다는 칭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내용 구성의 내용을 보면은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과 향후에 또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제시를 하면서 대외적인 요인도 같이 모두 제시를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의 문제들, 그리고 또 일본이 행하고 있는 그런 수출 규제들, 그리고 국내 문제를 생각한다 그러면 저물가나 뭐 민간 소비 성장세 둔화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짚어주어서 시청자들이 대외적인 경제 환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경제 기사를 쉽게 쓰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또 특히 이제 수치가 들어가는 이제 경제 지표를 활용한 그런 기사를 쓸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쓰기 위해서 항상 그 경제부 기자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또 그래서 공부가 또 필요한 겁니다. 많이 알고 또 그 상황을 잘 이해해야지만 쉽게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사와 관련돼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짧은 시간에 명료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형식이 좀 돋보였습니다. 사실 그 뉴스 아이템 하나에 그래픽을 서너 개를 쓰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이 해당 기사는 뭐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 변화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수출 설비 투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 동향의 변화 이런 것들을 딱 하나의 그래프로 제시를 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시청자 입장에서도 아, 우리의 경제 상황이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좀 친절한 뉴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방송사 뉴스에서는 신문사보다 경제 뉴스가 좀 비중이 적거든요. 아무래도 평시에는. 네. 왜냐하면 화면이 좀 단조로운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역이용해서 그렇게 해설성 뉴스를 좀 많이 개발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어떤 보도 꼽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아쉬운 보도로 8월 30일 보도된 이재용 다시 법정으로 시계제로 삼성 기사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신문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 씨에게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제 뇌물을 주면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인정이 되었고 그 금액도 이제 86억 8천만 원으로 굉장히 2심보다 대폭 늘어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YTN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매체에서 이 관련 소식을 다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이것들이 어떤 정경 유착을 단죄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는 평가들이 있었고요. 이제 삼성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 대법원 이제 선고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삼성이라는 그 그룹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사가 총수 부재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삼성이 차지하는 그 한국 경제의 비중과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이제 관심을 가고 이것들 다루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어떤 이제 기업과 기업의 총수 비리와 관련해서 이제 다루는 패턴들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어떤 패턴들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기업의 총수랑 기업과 이제 한국 경제를 다 등치를 시켜서 기업 총수가 곧 기업이 되고 이제 이 다시 이제 한국 경제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의 어려움,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는 다시 또 한국 경제 위기처럼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구조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가 좀 그런 패턴에 의한 기사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회사에 그러니까 어떤 해를 끼친 행위나 이제 부정한 청탁을 한 것들은 이제 분명히 단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그러니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YTN 포함해서 모든 대부분 언론 매체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이신 것 같기도 네,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늘 나오는 패턴인 것 같아요. 약간. 아무튼 뭐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취재 보도하는데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평가원님 선정해 주신 아쉬운 보도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는 그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는 그 지난 8월 28일 날 보도되었던 미 국무부 독도 방어 훈련 생산적이지 않아라는 기사와 그리고 미 지소미아 종료 독도 훈련의 불만이라는 두 기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안을 전달을 하면서 정작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한국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우려의 입장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일방적으로 한국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뉴스였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달간 그 한국과 일본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를 하면서 굉장히 그 많은 외교적 갈등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그 지소미아 종료와 독도 방어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의 이제 주권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 미국이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은 한국이 행한 그런 독도 방어 훈련과 지소미아 종료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불만을 한 것이었죠. 그 사실 이 입장은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일본의 입장과 좀 가까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더 신경이 쓰였던 것은 그 NHK가 한국의 그런 그 결정을 비판하면서 썼던 기사까지도 인용을 했거든요. 인용 보도를 했는데 정작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문가 인터뷰나 아니면 우리의 관계자 인터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사실은 외교 문제잖아요. 특히나 한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뭐 취재 기자가 추측해서 쓸 수도 없는 거고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 보도에 참여하는 일인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 시청자들 입장에서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사는 이제 국제부에서 쓴 기사입니다. 국제부에서 쓰다 보니까 이제 외신만 담당하는 기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얘기 또 일본에서 나온 얘기를 뭐 밤에 주로 들어오는 기사들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뭐 반응은 뭐 물론 이날도 당일날 우리 정치부나 통일외교안보부서에서 기사 작성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측에 대한 그 청와대 입장이 그날 있었는데요. 뭐 오후에 우리가 뭐 직접 생중계 방송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 기사에 다 녹아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우리 측의 반응은 뭐 그때그때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외신 인용한 보도라든지 국제부 관련된 기사와 관련해서도 좀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께서 좀 전달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최강자 유튜브가 지난 2017년 한국에서 올린 매출이 5조 원대로 추정된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튜브가 밝힌 매출은 2,600억 원에 머물러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내가 궁금한 뉴스에서 함께 풀어보시죠. 요즘은 TV보다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방송 보는 분들 많으시죠?
OTT라고 부르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도 춘추 전국 시대를 맞았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인터넷망을 통해 각종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버 더 톱, 즉 OTT라고 부릅니다. 최근 몇 년 새에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방송 제작부터 콘텐츠 유통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OTT 기업들. 과연 한 해 얼마나 벌까요? 아무도 모르는 매출의 비밀. 그래서 생기는 세금 회피 의혹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유튜브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내가 궁금한 뉴스,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바일로 동영상을 보는 사람 10명 중 9명이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하네요. 이런 압도적인 인기 덕분에 유튜브가 한 해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이 최고 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정작 유튜브가 밝힌 매출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2,600억 원, 세금은 200억 원 정도를 냈다고 합니다. 6살 어린이가 주인공인 보람튜브 채널 하나가 한 달의 광고로 35억 원을 번다는데 유튜브가 밝힌 매출이 너무 적다는 생각은 저만 하는 걸까요? 현행법상 유튜브와 모회사인 구글의 정확한 매출과 순이익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런 OTT 기업은 국가별로 매출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서버가 있는 한 국가에서 전 세계 수익을 한꺼번에 잡기 때문인데요. 여러 나라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한데 섞이다 보니 국가별 가세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생깁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보통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서버를 둬서 세금을 아낍니다. 또 제조업처럼 큰 공장이나 많은 자본이 필요 없는 인터넷 기반 기업의 특성도 작용하는데요. 한국 지사를 외부 감사를 받거나 매출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겁니다. 물론 유튜브는 법인세뿐 아니라 부가세도 냅니다만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는 사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유튜브세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익을 얻은 만큼 제대로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떤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할지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지상파, 종편, 보도 전문 채널 등 방송 사업자들이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대상에 이런 OTT 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유튜브의 모기업인 구글은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17년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를 대상으로 전체 수익의 2%를 걷어서 국립영상센터 창작지원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에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도 최근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상 기업들은 이용 수수료를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맞대응에 나섰죠. 법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상식에서 뉴미디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유튜브세, 어떻게 결론 날지 함께 지켜볼까요? 지금까지 내가 궁금한 뉴스 시민 리포터 이승배였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국내 여행지를 소개하는 구석구석 코리아 프로그램에 대해 DMB 시청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냈는지 함께 보시죠. 오늘 주제는 구석구석 코리아라는 제목인데 우리 이은하 위원님부터 준비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과 먹방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잘 버무려서 구성을 하신 프로그램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요. 20대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활동, 자기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하고 싶은 활동이 뭐냐, 여가 활동 뭐냐 했더니 70% 이상이 여행을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사실 YTN이 시청자층이 사실은 이렇게 아주 젊지는 않은데
요 꼭지는 좀 충분히 유튜브 같은 채널에 얹혀져서 이제 20대들도 좀 소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면서도 한 번쯤 뭐 해보고 싶다라든지 또는 소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는 말씀 아까 좀 미루신 아쉬웠던 부분을 조금 더 하자면은 알짜 여행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체험을 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체험의 내용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 세밀하지 못한 느낌이 있었던 것이 암흑 카페가 시각 장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진행자가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너는 눈이 없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그대로 방송된 게 좀 아쉬웠고요. 비슷한 장소, 비슷한 진행, 그다음에 비슷한 소재로 워낙 많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서 좀 식상한 감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흑 카페도 그렇고 광장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워낙 이 아기자기하다 보니까 아기자기한 요소를 가지고 워낙 많은 곳에서 이렇게 소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한 컨셉으로 비슷한 주제로 워낙 많이 이렇게 노출이 돼서 좀 식상한 감은 좀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우선 한 편에 3-4개 주제를 보여주니까 근데 그게 짧고 흥미는 돋아지는데 약간 맛만 보여준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게 또 장점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 좀 약간 일관된 게 뭐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주제나 지역이나 아니면 그 대상 20대 타겟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초등학생의 타겟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주제가 좀 있어서 그게 뭉쳐지면 좋은데 조금 약간 산발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저도 아까 위원님처럼 저는 이제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행 정보 좀 세심하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티 투어 버스도 물론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모든 분들이 또 익숙한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티 투어에 그렇게 귀신 체험 시간대는 저녁 몇 시대입니다라고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검색을 오히려 쉽게 조금 디테일하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2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세 지역 크게 서울, 보령, 하동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어느 특정한 지역만 서울만, 보령만, 하동만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자세하고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재밌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한번 참고만 하시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리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여간 방송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생방송 현장이 궁금하십니까? YTN에서는 24시간 뉴스가 진행되는 생생한 현장을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사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언론인을 꿈꾸며 YTN을 찾은 고등학생들이 오늘 YTN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방송 PD가 되는 게 꿈입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알리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미래의 언론인을 꿈꾸는 발랄한 고교생들이 YTN을 찾았습니다. 방송국에서 보는 하루는 어땠을까요? 함께 따라가 볼까요? 정장 차림 사원들이 오가는 본사 로비. 교복 입은 학생들이 모여있네요. 지금 한창 수업할 시간 아닌가요? 저희 언론을 사랑하는 친구들끼리 자발적으로 소수 정예로 모여서 현장 학습을 내고 YTN 언론사를 체험하러 왔습니다. 보통 YTN 견학 신청은 교사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친구들끼리 자발적으로 신청했다니 참 적극적이죠? 본격적인 사내 투어를 앞두고 한껏 들떠있는 학생들.
먼저 YTN이 어떤 언론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한국의 뉴스 채널 YTN의 출발부터 현재까지를 담은 영상을 학생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지켜봅니다. 공부 빼고 다 재밌다는 말 사실인가 보네요. 딱 한 가지 홍보만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 요거 하나씩만 좀 깔아주세요. YTN의 특급 홍보맨 이한빈님. 학생들 앞에서도 직업정신을 발휘하고 있죠. 홍보 영상을 본 뒤 처음으로 향한 곳은 부조정실. 빼곡히 들어찬 방송 장비가 학생들 눈에는 신기하고 놀라운가 봅니다. 학생들이 서 있는 이곳은 실제 방송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장감을 한층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답니다. 다음은 생방송 스튜디오로 가볼까요? TV 속 앵커들이 앉던 그 자리,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순 없죠? 우리 학생들의 실력 한번 볼까요?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정부와 일본산 비중이 높은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와, 처음 읽는 거 맞나요? 역시 언론인 지망생답게 예사롭지 않은데요. 훗날 꼭 방송에서 만나길 기대할게요. 생방송 스튜디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 TV 밖 방송 스태프들의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어서 인기입니다. 24시간 깨어있는 YTN. 지금도 이어지는 생방송이 훗날 역사로 남는다는 걸 우리 학생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곳은 좀 색다르죠? 파란 배경 앞에서 오늘 하루는 누구나 기상캐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은 25도, 천안은 26도, 부산은 24도로 예측됐습니다. 이로써 즐거웠던 견학도 끝! YTN에서 보낸 하루 어땠나요? 평소에 이런 이쪽 분야를 희망하지만 개념이 잘 정립되지 않거나 잘 방송 뒤편에 이런 모습들을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는데 설명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볼 수 있었고 또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진로 고민하랴, 수험 준비하랴, 한창 바쁜 열아홉. 오늘 친구들과 함께 보낸 이 시간이 먼 훗날에는 반짝이는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요즘 모바일로 동영상 보는 분들 많으시죠? YTN도 이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뉴스를 볼 수 있도록 지난달 모바일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YTN 앱을 깔고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주요 이슈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시민데스크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